한국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기 지금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이름은 리처드 블레어입니다. 저는 미국 태생의 국제 정치학자이자 전직 나토 자문관이었으며 현재는 유엔 산하 전략안보연구소에서 수석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분쟁과 협정, 외교와 군사 균형을 연구해왔고 주요 국제관계 정상회의에서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중동에서 다시금 격화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저로 하여금 국제 평화의 실체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놀랍게도 제가 과거 너무 가볍게 여기던 한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3월,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사실상 핵무장 국가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경고했고 두 나라는 사이버전과 국지적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핵전쟁의 위협까지 동반한 국제적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2025년, 저는 제 직업상 가장 어려운 인터뷰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94.6%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포르도 핵시설에서 탄도미사일용 핵탄두 소형화 실험에 성공했다는 UN IAEA의 보고서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BBC와 CNN 양 방송사가 동시에 저를 인터뷰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었고, 이는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며 사실상 핵보유국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국제관계 분석가로서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앵커는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박사님,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이번에 이란까지 핵 실전 배치 직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은 생존의 보장 수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한국은 예외입니까? 저는 화면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수백만 명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북한은 한국을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인터뷰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폭탄 선언 같았죠. 앵커는 조금 놀란 눈치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들이 전술핵을 탑재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국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외부인이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도 핵보다 강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동맹, 경제력, 정보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방어의식입니다. 그 조합은 단순한 무기보다 훨씬 더 무섭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꺼내든 것은 수치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분석된 다수의 방위산업 및 군사력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 면에서 이미 세계 정상급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에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단지 품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국제적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라매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미국조차 주시하고 있는 항공전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심지어 그 생산 단가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되면서도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이미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이고 유럽 내 일부 공군 전력 재편 계획에서도 고려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기체가 단지 국내 방어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2 전차 또한 유럽 전장 투입이 검토될 정도로 전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 전차는 단지 강한 장갑과 파괴력만이 아니라 전자통제 체계의 정밀함과 유연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르트와의 비교 시험에서 독일 언론으로부터 동일 조건이라면 오히려 한국 전차가 유리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나토 기준을 상회하는 정밀 타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 하나로 이미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 전역이 무장되고 있는 현실은 단지 수치 그 자체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단순히 국방력 보강을 넘어서 세계 안보 체계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기나 수출량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과의 바탕이 되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과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해 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방위 훈련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평소에는 훈련이나 대응 체계를 기술적으로만 보던 제가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자마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즉각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놀랍도록 침착하게 마치 무대에서 연습한 것처럼 정돈된 동선으로 움직였어요. 지하철역마다 연결된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일부였습니다. 지하 승강장이 곧 대피소가 되고 플랫폼 벽면에는 긴급 대응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으며 모든 정보는 전광판과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제공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 나라는 시스템 그 자체로 이미 전시를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참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느 선진국도 이 정도 참여율은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지 법이 있으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생존과 국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공동체적 인식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에 대해 외신 기자 한 명이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그건 결국 공포 때문이 아닌가요? 북한이 늘 위협하니까 그저 겁에 질려 그렇게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공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생존 본능일 뿐이지만 한국인들이 보인 행동은 철저한 이성과 훈련,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 질서입니다. 이 나라는 두려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군사력의 외피 너머에 있는 실로 놀라운 국방 전략의 정수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흔히들 핵무기만이 궁극의 억제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의 군사적 궤적을 비교한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을 능가하는 억제력을 가진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대한민국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군사기술의 최정상급 국가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실전 투입을 전제로 한 고도화된 운용 시스템, 통합 전장 기술, 그리고 극한의 위기 상황까지 가정한 방어 시나리오 구축에 있어서 압도적인 전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모든 기술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 원심 분리기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 고압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 초정밀 유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 그리고 초단기 시간 내 완성 가능한 기폭장치 설계 능력까지 대한민국은 불과 몇 주, 길어도 몇 달 이내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실상 핵무기 능력 보유국입니다. 실제로 UN 비공개 기술 분류 체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독일, 캐나다 등과 함께 민간 원자력 고급 기술국 그룹으로 묶고 있으며 이 그룹은 통상적으로 비핵 보유국 중 핵무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분단 위협과 실질적 전쟁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외교적 협약 때문도 미국의 눈치를 봐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이며 스스로 설정한 윤리적 기준이자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강해지기 위해 핵을 선택하지 않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나라를 그 어떤 핵 보유국보다도 더 두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로 감히 넘을 수 없는 억제력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의 공격이라도 한국을 향해 감행하는 순간 자신들이 전 세계 외교, 경제, 군사적 파멸을 맞이할 것이며 한국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은 단 며칠 만에 상황을 정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한국의 고속대응 체계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안보회의와 전략기획본부, 군사기술연구소, 전시산업 전환체계가 동시에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단 한 번도 실전 투입된 적은 없지만 그 구성과 절차는 국제군사학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실용적인 전시 전환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던 것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의장 안팎에서 한반도에 이름이 거론된 이유가 유럽 안보전략센터의 긴급 토론회에서였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비공식 실무진 보고에서도
심지어 민간 싱크탱크 간담회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비교 대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과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대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란은 핵무장을 선택했고 전쟁을 얻었다. 북한은 핵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고립을 자초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한다. 한 프랑스 군사분석가의 이 말은 회의장을 순간 정적에 빠뜨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명분은 자위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고 외쳤고 핵무기만이 마지막 방어선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 스스로 조약을 깼고 국제사회를 배신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던 핵은 실제로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무기로 작동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위협에 맞서 선제 타격을 선택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공습, 정밀 타격, 정보전을 동반한 전면적 대응. 겉보기엔 명확하고 단호한 조치였지만 그 뒤엔 수십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사라진 비극이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정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동 전역이 불안정한 군사 균형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무력 충돌의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던 날, 외신들은 연관된 국가가 아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나라의 이름을 앞다투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핵을 갖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억제 전략은 왜 아직도 유효한가? 한반도 비핵 국가가 전 세계에 주는 교훈. 이 제목들이 동시에 전 세계 보도를 장식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의 보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은 한국만큼 절제하지 못했다. 이 표현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절제? 그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고도 더 높은 기준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절제를 수십 년간 실천해왔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산업 기반, 고속 개발 능력, 세계의 최상위급 과학인력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한 번도 그것을 무기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내외 정치적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 위협을 외교적 카드로 꺼낸 적조차 없습니다. 그 선택은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논리보단 신념에 가까운 결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서울 외교포럼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 핵을 만드는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연대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도덕적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핵이 없어도 그 어떤 핵 보유국보다 더 강한 비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정보력, 국제 네트워크, 동맹 기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결집력까지 그 모든 요소가 하나의 거대한 방패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방패는 방어만이 아니라 선제적 억제를 가능케 하는 철저한 계산 위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지금도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술적, 전략적으로만 본다면 북한은 단기적 타격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란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격을 유도하지 않았고 위협을 고조시키지 않았으며 늘 최후의 수단마저도 자제하며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품격은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전략을 모범 사례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몇몇 유럽 국가들은 안보 백서에 대한민국 모델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많이 갖는 것보다 무기를 갖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닌 억제력, 그 실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첨단 무기를 떠올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자주포, 초음 속을 넘나드는 최신형 전투기, 글로벌 위성망을 활용한 실시간 정찰체계. 물론 이 모든 것은 한국 안보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이 나라를 경험하면서 느낀 진정한 억제력의 근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집단적으로 내면화된 절박함,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향한 사회 전체의 응집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대 세계사에서 가장 급격한 성장 곡선을 그려온 나라입니다.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초토화된 폐허 위에서 이 나라는 시작했습니다. 산업 기반은 전무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문맹 상태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투쟁 속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극한의 조건 속에서 이들은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단지 성장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원이나 인구, 식민지에서 얻은 자산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면, 한국은 그 어떤 외부 자산도 없이 오직 내부로부터 사람을 성장시켜야만 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이었습니다. 단지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이 나라 전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었고, 이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단지 시험 점수나 입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목표는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과학기술, 공학, 산업, 방위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였고,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를 이끄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초미세 나노미터 단위로 전류를 통제하며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수만 명의 평범한 한국인들의 땀과 집중력,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집단적 확신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조선 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데 성공한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수입 선박의 엔진조차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던 나라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 1위 선박 수출국이자 글로벌 해양 방위체계 구축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온 전자전, AI 기반 방공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도 기술 이전을 요청받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취가 단지 국가 기관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나라를 만든 유일한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 도시 곳곳에 독서실 불이 켜지고 일요일 아침에도 교실의 조명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은 언제나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과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총을 들지 않아도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기업 현장에서 자신이 이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단지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히 맞물려 있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강한 경제는 강한 국방을 만들고, 강한 국방은 자립적 경제를 지킨다는 이 순환은 지금까지 한국을 유지해온 근간이 되었고, 이제는 세계의 기준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은 단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방식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아예 불필요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바꾸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증명해냈습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세계가 두려워하는 억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무력 위협이 아닌 기술, 지식, 윤리, 공동체 의식으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이 단순히 존경받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이야말로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짜 방어선입니다. 아무리 전술핵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상대 국민의 집단 의지가 이토록 응축되어 있다면 전쟁은 결코 단순한 기습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가품은 몇 배로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며, 국제사회도 그런 한국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제력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공포가 아닌 이 나라에 전쟁을 걸 수 없다는 신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발전을 두고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압도적인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발전을 위해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철학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외적 위협이라는 긴장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어느 국가도 감히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의 발전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결코 눈에 띄는 무기나 성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어요. 마치 해빙 아래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백조처럼 한국은 겉으로는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개인이 여가를 포기하고 청춘을 바치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왔습니다. 그 희생은 누군가에겐 밤늦은 공부였고, 누군가에겐 초과 근무였으며, 또 다른 이들에겐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개인의 절제가 곧 사회 전체의 성과로 전환되었고, 그것은 교육, 기술, 질서, 외교, 군사, 그리고 국가의 총체적 신뢰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단지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아 넣어 성장해온 전례 없는 집단 의지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집합체는 이제 단지 한국만의 안전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혼돈과 무력 위기 속에서 길을 잃어갈수록 한국은 점점 더 선명한 기준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핵 없이도 살아남은 나라, 무력 대신 절제로 국가를 지켜낸 나라는 그 자체로 전례 없는 교훈이자 현대 안보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의 중동 사태는 그 상징적 대비를 더욱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란은 자위를 명분 삼아 핵무장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정당한 보복이라는 이름 아래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민간인의 희생, 무고한 피, 무너진 도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호 불신만이 남았습니다. 평화를 말하며 무기를 꺼냈고 정의를 외치며 폭력을 행사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깊은 분열이었어요. 중동의 전운이 점점 짙어질수록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선 더 자주 이런 말이 오갑니다. 지금 세계가 본받아야 할 국가는 한국이다. 그 말은 단지 외교적 찬사가 아니라 국제 전략의 방향을 바꾸자는 외침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타국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없애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회 전반의 치밀한 질서, 대피 훈련, 사이버 대응력, 기술 독립, 외교적 중립성 이 모든 것들이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힘이고 절제 속의 위험이며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평화 전략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단지 공격당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가진 억제력은 무기나 숫자가 아닌 철학과 집단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이들은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이제 세계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기로 세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절제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앞으로의 평화는 한국이 걸어온 길 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평화를 지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